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 불리는 미국 존스 홉킨스. 그곳엔 3년째 침대에 묶여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000만 달러, 우리 돈 130억 원을 쏟아부어도 결과는 참담한 패배뿐이었죠. 미국 의료진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안락사를 논의하던 그때 한 한국인 할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애야, 얼마나 추웠니? 이제 할머니가 내 몸을 좀 녹여줄게. 첨단 의료기기도 비싼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국인의 손길과 30년 간호 인생의 정이 닿는 순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소녀의 발가락이 기적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저 할머니가 지금 뭘 한 거야? 전 세계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인 간호사의 기적의 보따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 링컨 센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21살의 발레리나 줄리아 에드워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조의 호수의 오디를 연기하며 완벽한 32회전 획대를 선보이고 있었죠.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평론가들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릴 찬사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극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착지 과정에서 들린 아주 작은 툭하는 소리. 그건 단순한 발목 부상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줄리아의 신경계가 통제 불능의 폭주를 시작하는 잔인한 운명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쓰러진 줄리아의 비명은 음악 소리를 뚫고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그날 이후 줄리아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사고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줄리아가 머물고 있는 곳은 무대가 아닌 미국 최고의 의료기술이 집약된 존스 홉킨스 병원의 VIP 격리 병동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바이탈 사인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고 시간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약물이 그녀의 혈관으로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에드워드 회장은 딸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무려 1,000만 달러, 한화로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자본도 줄리아의 고통 앞에서는 종이 조각보다 무력했습니다. 줄리아가 앓고 있는 병명은 CRPS. 현대의학이 정의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의 결정체였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7단계, 암 통증이 8단계라면 CRPS는 10단계에 달하는 고통입니다. 줄리아에게는 스치는 바람조차 수천 개의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고 시트가 피부에 닿는 느낌은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줘. 아빠, 제발. 나 좀 죽여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져나오는 딸의 절규에 에드워드 회장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줄리아의 다리는 이미 근육이 퇴화하여 앙상해졌고 신경이 뒤틀려 발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었고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 얼음 인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한 무리의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세계 신경학계의 거두이자 존스 홉킨스의 자존심인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장의 MRI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지를 검토하며 미간바닥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현재 줄리아의 뇌는 통증 신호를 무한 반복해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경 차단술과 척추 자극기 삽입술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줄리아의 신경계는 이미 번아웃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약물 투여는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교수의 멱살을 잡듯 다가갔습니다. 당신들 세계 최고라며 내 돈을 가져가고 내 딸에게 해준 게 고작 안락사 권유란 말이오? 스미스 교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줄리아의 다리는 이제 괴사가 시작될 겁니다. 신경이 죽었으니 피가 돌지 않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제는 아이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떠난 병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에드워드 회장마저 절망에 빠져 복도에서 오열하고 있을 때 병실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한 동양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미국 이름 그레이스 박. 하지만 그녀는 30년 전 한국의 대형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누비며 미친 촉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간호사 박정숙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건너와 신분을 숨긴 채 청소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 간호사는 침대 위에 죽은 듯 누워있는 줄리아를 보았습니다. 기계들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내뱉고 있었지만 박 간호사의 귀에는 기계음이 아닌 아이의 몸이 보내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쌍한 것. 기계가 사람을 고친다고 저 비싼 쇳덩이들만 잔뜩 달아놓고 사람 몸은 나무랑 같아서 뿌리가 따뜻해야 가지에 싹이 돋는 법인데. 박 간호사는 슬그머니 복도를 살폈습니다. 경비원들이 교대하러 간 사이 그녀는 자신이 매일 들고 다니던 낡은 천보따리를 품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산사에서 가져온 맥반석 돌과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지며 체득한 생명의 지도가 담긴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줄리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줄리아는 기력조차 없는 눈으로 할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나가. 아무도 만지지 마. 박 간호사는 대답 대신 미리 따뜻하게 데워온 맥반석 돌을 수건에 겹겹이 쌓아 줄리아의 굳어버린 아랫배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줄리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지러질 듯한 통증이 와야 했지만 묵직하고 은은한 온기가 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3년 동안 느꼈던 칼날 같은 통증이 아주 잠시 잦아드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이야, 내 몸은 지금 너무 추워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거란다. 내가 그 문을 열어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렴. 박 간호사는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에 체온을 실어 줄리아의 발끝을 향해 뻗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사망 판정을 내린 그 발바닥에 한국인 간호사의 30년 내공이 담긴 첫 번째 지압이 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완벽한 과학적 성벽이 청소부 차림의 한국 노인에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회장의 눈치를 보며 더욱 강하게 박 간호사를 몰아세웠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저 여자가 하는 짓은 의학이 아니라 주술에 가깝습니다. 저런 검증되지 않은 압박이 줄리아의 척추 신경에 쇼크를 주면 그땐 정말로 안락사조차 불가능한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고 병원 보안팀을 호출하십시오. 스미스 교수의 서슬 퍼런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박 간호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낡은 보따리에서 맥반석 돌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 간호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맥반석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에드워드 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양 의학은 망가진 기계를 수리하듯 사람을 보지만 우리 한국의 간호사들은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사람을 봅니다. 이 아이는 기계가 아니라 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운 메스가 아니라 막힌 길을 뚫어줄 따뜻한 온기와 기다림입니다. 저 의사들은 아이의 통증만 보지만 저는 아이의 생존 본능을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초점이 흐릿했던 줄리아의 눈동자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힘을 쥐어짜내어 3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왼손을 들어 올려 옆에 서 있던 스미스 교수의 가운 소매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멈춰. 멈추라고 했잖아. 줄리아의 쉰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경악했습니다. 줄리아, 손을 움직였나요? 이건 근육의 경련일 뿐입니다. 진정하세요. 아니, 경련이 아니야. 나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 저 할머니가 내 발바닥을 누를 때마다 뇌 속에서 끊어졌던 전선이 다시 붙는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들었단 말이야. 당신들은 주사기만 꽂고 나갔지만 저 할머니는 밤새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줬어.
나를 포기한 건 당신들이지 저 할머니가 아니라고. 줄리아는 눈물을 쏟으며 박 간호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존스 홉킨스의 130억 원짜리 장비보다 저 한국 할머니의 갈라진 손마디에 자신의 전 재산과 딸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박 간호사를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당장. 그의 짧고 묵직한 한마디에 병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 교수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저희 병원은 책임질 수 없네요. 책임? 당신들이 언제 책임을 졌나? 안락사를 권유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책임인가? 에드워드 회장은 스미스 교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줄리아의 모든 치료 권한을 이 여사님께 위임합니다. 스미스 교수, 당신을 포함한 의료진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여사님의 지시가 없으면 이 병실에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만약 이 결정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 가문의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 존스 홉킨스 자체를 사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에드워드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흩어진 맥반석 돌을 직접 주워 박 간호사의 보따리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 오만을 용서하십시오. 제 딸을, 아니, 저 어린 생명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 간호사는 에드워드 회장을 일으켜 세우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과 수건,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한국식 간호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실 밖으로 쫓겨난 스미스 교수와 의료진은 분개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두고 봐, 일주일도 못 가서 울면서 우리를 찾게 될 거야. 그들은 비아냥거렸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줄리아의 발밑에 앉아 다시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천연 오일을 줄리아의 다리에 바르고 신경의 흐름을 따라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신경 재교육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줄리아, 이제 시작이다. 내 뇌가 잊어버린 걷는 법을 내 손끝이 다시 가르쳐 줄 거야. 아프면 소리 질러도 좋아. 그 비명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날 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야간 당직 간호사들은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3년 동안 무반응 상태였던 줄리아 에드워드 환자의 뇌파 검사 결과 운동신경관할 구역인 전두엽 부위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스탠드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박 간호사는 비처럼 땀을 흘리며 줄리아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간호사의 손가락이 줄리아의 아킬레스건을 툭 건드리는 순간 3년 동안 통나무처럼 굳어있던 줄리아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위아래로 까딱하며 움직인 것입니다. 여사님, 보셨어요? 제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줄리아의 오열 섞인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 간호사는 아이의 발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봤단다. 내 강아지. 이제 문이 열렸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사형 선고를 비웃으며 한국인 간호사의 정과 실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존스 홉킨스 전체를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자존심은 박 간호사가 들어온 지 불과 열흘 만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를 비롯한 미국 의료진은 박 간호사를 운 좋은 민간요법가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녀가 줄리아의 차트를 분석하고 내놓은 소견은 그들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박 간호사는 스미스 교수가 던져놓고 간 MRI 결과지를 가리키며 서툰 영어지만 단호한 전문 용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 당신은 엘사에로
신경근의 염증 수치에만 집착하고 있군요. 하지만 줄리아의 진짜 문제는 말초 신경의 고립이 아니라 뇌와 척수를 잇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당신들이 처방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줄리아의 신경회로 자체를 잠재워 버렸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신경의 질식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서 30년간 수천 명의 마비 환자를 돌보며 체득한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서양 의학이 통증 차단이라는 수비적 태도를 취할 때 박 간호사는 신경 재교육이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박 간호사의 치료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맥반석 돌을 정확히 38.5도로 데웠습니다. 이 온도는 인체 심부 온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높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최적의 온도였죠. 그녀는 줄리아의 발가락 끝, 이른바 신경의 종착지라 불리는 부위부터 특수 지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한국 전통의 사관열 지압법을 현대 신경학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줄리아의 발바닥 신경절을 누를 때마다 모니터상의 신경전도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자극하는 곳은 단순히 살점이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입구죠. 30분간의 온열요법으로 미세혈관을 열고 그 뒤에 가하는 정교한 수기 자극은 사멸해 가던 신경수초를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재활의학입니다. 지켜보던 인턴 의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에서나 보던 이론이 박 간호사의 투박한 손끝에서 현실로 구현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줄리아의 마비된 근육 사이사이를 흐르는 근막을 정밀하게 이완시키며 3년 동안 엉겨 붙어있던 신경 다발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일시적인 신경 반응일 뿐이야. CRPS는 그런 식으로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줄리아의 병실에 설치된 실시간 근전도 센서가 빨간 불을 켜며 경보음을 내뱉었습니다. 3년 동안 평행선만을 그리던 그래프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교수님, 줄리아 양의 대퇴사 두근에서 자발적인 신경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환자의 의지로 근육이 움직이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간호사의 비명 섞인 보고에 스미스 교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차분하게 줄리아의 무릎 뒤편 위중혈 부위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경계의 고속도로가 합쳐지는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줄리아, 이제 뇌의 명령을 내려보렴.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내 신경은 이미 내 손끝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어.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야.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줄리아의 창백했던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뇌에서 내려온 명령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발끝까지 도달했다는 명백한 승전보였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이 경악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당황한 스미스 교수를 바라보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들은 기계가 내뱉는 숫자가 0이면 환자를 포기하죠. 하지만 한국의 간호사들은 환자의 눈동자 속에서 0.1%의 생존 의지를 읽어냅니다. 수조 원짜리 기계가 아니라 환자의 맥박을 직접 느끼고 혈류의 흐름을 손으로 만지며 소통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이 미개하다고 비웃던 우리 한국 의료의 본질입니다. 박 간호사는 줄리아의 발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케이스 넘버로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으로 봅니다. 이 휴먼 인텔리전스가 최첨단 AI보다 먼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음 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원내 게시판에는 전례 없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줄리아 에드워드 환자의 수석 주치의 간호사 정숙 박인명. 병원 개원 이래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주치 일을 맡은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오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박 간호사에게 정중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질병을 봤지만 당신은 사람을 보셨군요.
당신이 보여준 그 한국식 수기 신경 재활 요법을 저와 우리 의료진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류 의학사를 새로 써야 할 발견입니다. 박 간호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말고요. 하지만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환자의 차가운 발을 만질 때 의사의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CNN과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 존스 홉킨스의 패배를 선언하다. 130억 원의 기계가 포기한 생명, 한국의 정의 살려내다라는 헤드라인이 장식되었습니다. 줄리아의 아버지 에드워드 회장은 박 간호사를 위해 전용기를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낡은 보따리를 메고 줄리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비행기보다 중요한 건 오늘 줄리아가 스스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한국인 간호사는 환자가 걷기 전까진 절대 퇴근하지 않거든요. 존스 홉킨스의 복도에는 더 이상 무거운 정적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거인이 피워낸 따뜻한 희망의 불꽃이 전 세계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아침은 평소보다 뜨거웠습니다. 줄리아의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소식은 병원 내부의 삽시간에 퍼졌고 스미스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반신반의하며 다시 병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직 박 간호사의 허락을 받은 에드워드 회장만이 그 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줄리아의 무릎 아래에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을 깔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대퇴근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이제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발끝까지 닿는 통로가 열렸어. 하지만 근육은 3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 이제는 내가 근육에게 명령을 내려야 해. 일어나서 나를 지탱해라라고 말이야. 줄리아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에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일반인이 100kg의 바벨을 드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간호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줄리아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그녀의 상체를 단단히 지지했습니다. 회장님, 반대편을 잡아주세요. 오늘 우리 줄리아 드디어 땅을 밟을 겁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던 그의 손이 아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디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병원 바닥에 줄리아의 발바닥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줄리아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희열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CRPS 환자에게 지면의 자극은 보통 지옥 같은 통증으로 다가오지만 박 간호사가 한 달간 공들여 놓은 신경재건 요법 덕분에 그 통증은 서서히 압력과 감각으로 치환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차가워요. 바닥이 차가운 게 느껴져요. 그리고 딱딱해요. 줄리아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이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울지 마라, 줄리아. 지금은 내 다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내 뼈가 기둥이고 내 근육이 밧줄이라고 생각해. 자, 일어난다. 하나, 둘, 셋. 박 간호사와 에드워드 회장이 줄리아를 들어 올리는 순간 줄리아의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중력을 잊고 살았던 앙상한 다리가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서서히 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에드워드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주식 그래프의 상승보다 경이로운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는 부르르 떨리는 다리로 마침내 직립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서 있어. 에드워드 회장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냉혈한이라 불리던 남자가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국인 간호사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스미스 교수와 이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약속이라도 한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던 환자가 아무런 보조기구 없이 두 발로 서서 아버지를 껴안고 있는 모습.
그것은 존스 홉킨스 100년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신경전도 속도가 이 정도로 회복되는 건 교과서에 없는 일이에요. 박 간호사는 땀을 닦으며 스미스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교수님, 당신들의 교과서에는 사랑과 정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수치와 그래프만 보지만 간호사는 환자의 눈물을 봅니다. 이 아이가 다시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 손끝의 온기가 깨워준 것뿐입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스미스 교수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교수, 당신은 안락사를 권했지. 하지만 이 한국인 여사님은 내 딸에게 생명을 권했소. 당신이 그 잘난 박사 학위를 따는 동안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법을 배우신 모양이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존스 홉킨스의 수석 간호사가 박 간호사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 지압 기술과 온열요법을 우리 병원 간호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마스터 너스로 예우하고 싶습니다. 박 간호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환자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주무르고 살피는 것. 우리 한국 간호사들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다만 당신들이 잊고 있던 터치의 힘을 다시 일깨워드리고 싶군요. 이날의 사건은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식 기록에 한국의 기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일간지 NYT는 일면 톱 기사로 $10,000,000의 기술을 이긴 한국 할머니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을 앞둔 줄리아는 이제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박 간호사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백지 수표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사님, 당신이 제 딸에게 준 선물에 비하면 이 수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액수를 쓰십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뉴욕 한복판에 당신의 이름을 딴 재활센터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박 간호사는 백지 수표를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다시 어깨에 매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을 벌러 이 병원에 온 게 아닙니다. 아들 녀석 사업 망해서 미국 왔지만 제 본업은 여전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환자 살리는데 돈을 받으면 그건 장사꾼이지요. 줄리아가 나중에 다시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저에겐 그게 수조원보다 값진 보상입니다. 박 간호사는 화려한 저택 제의도 거액의 보상금도 뒤로 한 채 소박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낡은 맥반석 돌이 든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멀어지는 박 간호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은 달러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전 세계의 한국의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의 병실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은 나를 포기했지만 한국의 할머니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줄리아의 기적적인 직립보행 사건 이후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 간호사를 불결한 외부인이라며 무시하던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박 간호사가 가진 그 신비로운 기술을 체계화하여 병원의 공식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죠. 여사님, 아니 정숙 박 교수님. 저희 병원 부설 신경재활연구소의 명예 소장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병원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박 간호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교수라니요, 저는 평생 환자 똥오줌 받아내고 욕창 닦던 간호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기술이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알려드리지요. 그날부터 존스 홉킨스의 대강당에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 지식을 가졌다는 하버드, 예일 출신 박사들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국 할머니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화이트보드에 정교한 신경 해부도를 그리는 대신 직접 환자의 발을 잡고 손의 대화를 가르쳤습니다. 잘 보세요. 서양 의학은 신경을 전선으로 보지만 우리 한국 간호는 신경을 물길로 봅니다. 전선이 끊기면 교체해야 하지만 물길이 막히면 삽을 들고 파헤쳐서라도 다시 흐르게 해야지요. 자, 여기 복사뼈 아래를 만져보세요. 여기서부터 기운이 막혀 있으니 아무리 비싼 약을 써도 소용없는 겁니다. 박 간호사의 명성은 삽시간에 미국 상류사회로 번져나갔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의 정재계 인맥들은 존스 홉킨스가 포기한 환자를 한국 할머니가 살려냈다는 소문에 반신반의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성 요통에 시달리던 상원 의원, 원인 모를 마비로 고생하던 할리우드 스타들이 줄을 서서 박 간호사의 보따리 진료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고쳐주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 현대의학의 사각지대에서 우는 사람부터 만날 겁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동양의 고결한 선비 정신으로 비춰지며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맥반석 돌은 기적의 돌이라 불리며 뉴욕 전역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고 그녀가 환자들에게 끓여주던 생강 대추차는 코리언 힐링티라는 이름으로 월스트리트의 아침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기적의 주인공 줄리아는 박 간호사의 집중 케어 속에 무서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그녀는 다시 무대 위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줄리아의 근육 하나하나를 한국 전통의 근막 이완술로 재조립했습니다. 줄리아, 발레는 중력을 거스르는 춤이지. 하지만 지금 내 몸은 중력을 무서워하고 있어. 땅을 믿으렴. 한국의 대지가 우리를 지탱하듯 내 발바닥 아래의 기운이 널 밀어 올릴 거야. 박 간호사는 줄리아를 데리고 병원 인근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흙을 밟게 했습니다. 차갑고 거친 흙의 감촉을 뇌로 전달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사고 후 3년 6개월 만에 줄리아는 마침내 자신의 연습실로 돌아갔습니다. 부르르 떨리는 발끝으로 발을 잡고 섰을 때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간호사는 뒤에서 묵묵히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여사님, 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줄리아, 넌 이미 기적을 뚫고 온 아이야. 기적은 한 번 일어나기 어렵지 2번부터는 습관이란다. 박 간호사의 치료법이 연일 화제가 되자 하버드 의대와 MIT의 뇌과학 연구팀이 존스 홉킨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박 간호사가 환자를 만질 때 발생하는 뇌파와 호르몬 변화를 정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한국말로 위로를 건넬 때 환자의 뇌에서는 강력한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과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일반 치료 대비 400%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팀장인 브라운 박사는 논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질병을 정복할 무기만 찾았다. 하지만 한국인 간호사는 환자의 방어 기제를 해제하는 공감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환자의 자가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는 스위치였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했던 K의료의 휴먼 인텔리전스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박 간호사의 성공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줄어들게 된 거대 제약 회사들과 일부 보수적인 백인 의사 카르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문제 삼아 주 정부 보건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국의 은퇴한 간호사가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를 행하고 있다. 이건 국가적 망신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뉴욕 타임스 일면에 박 간호사를 비난하는 광고가 실리고 병원 정문에는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박 간호사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에드워드 회장이 방어에 나섰지만 법과 규정이라는 잣대는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허허, 법이라. 사람 살리는데 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들은 잊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야 한다면 떠나야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눈빛은 어떻게 외면할지 그게 걱정이군요. 박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 존스 홉킨스 병원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그리고 줄리아와 에드워드 회장까지 수백 명의 사람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우고 연좌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한글로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이 필요하다. 특히 줄리아는 카메라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법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면 나는 그 법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를 걷게 한 것은 당신들의 법이 아니라 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과 의사 카르텔이 제기한 무면허 의료행위 공판 날 뉴욕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 간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개량 한복 차림에 낡은 보따리를 옆에 끼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서슬 펄언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피고 정숙 박은 의사 면허도 없이 미개한 민간요법으로 환자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박 간호사는 평온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회장이 고용한 세계 최고의 변호인단과 함께 의외의 인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바로 박 간호사를 시기했던 스미스 교수와 하버드 의대의 브라운 박사였습니다. 스미스 교수, 당신도 저 여자의 행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스미스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격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사망 판정을 내린 신경 조직이 그녀의 손길 아래서 다시 맥동하는 것을요. 그녀는 법률상의 의사는 아닐지 몰라도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는 진정한 치유자입니다. 만약 그녀의 행위가 유죄라면 환자를 포기하고 안락사를 권했던 저야말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이어 브라운 박사가 박 간호사의 치료 중 측정된 신경 재건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은 주술이 아닙니다.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심리 마이너스 신경 면역학적 치료입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위대한 기술을 실천해 오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 대신 박 간호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사님, 당신에게 간호란 무엇입니까? 박 간호사는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판사님, 간호는 지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환자의 몸이 기억하는 건강했던 시절을 간호사의 손끝이 다시 일깨워주는 과정이지요. 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막는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법원은 공익적 가치와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뉴욕주 의회는 이례적으로 박 간호사에게 명예 전문 간호사 자격을 부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전 세계의 이목은 뉴욕 링컨 센터로 향했습니다. 사고 4년 만에 줄리아 에드워드가 복귀 공연을 갖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 생중계되는 이 공연의 좌석은 단 10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대기실에서 줄리아는 사르르 떨리는 발끝을 토슈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박 간호사가 조용히 앉아 줄리아의 발목을 마지막으로 매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긴장하지 마라. 내 다리에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흘린 땀과 기도가 스며들어 있어. 넌 이제 혼자 추는 게 아니야. 내 손끝의 온기가 내 발바닥을 지탱해 줄 거란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던 소녀가 아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발레리나 줄리아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피루엣을 완벽하게 성공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줄리아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우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춤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난도 점프를 마치고 줄리아가 두 발로 당당히 착지했을 때 링컨 센터는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오열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줄리아는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의학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한국에서 온 나의 엔젤 덕분입니다. 줄리아의 부름에 박 간호사가 쑥스러운 듯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줄리아와 낡은 한복을 입은 한국 할머니가 포옹하는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무대로 올라와 박 간호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한국식 간호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박 간호사의 이름을 딴 더 그레이스 파크 K 너싱 어캐더미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주사 놓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눈을 맞추는 법, 차가운 발을 가슴에 품어대우는 법, 그리고 환자가 절망할 때 함께 울어주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초대 원장으로서 한국의 은퇴한 베테랑 간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 병원들은 앞다투어 한국인 수간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있는 병원은 환자의 생존율이 다르다는 데이터가 입증되면서 K너싱은 이제 하나의 의료 브랜드를 넘어 인류를 치유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박 간호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이 제공한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열쇠를 반납하고 그녀는 다시 낡은 보따리를 메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줄리아도 건강해졌고 우리 한국 간호사들의 진심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우리 영감님 제사도 지내야 하고 동네 할머니들 어깨도 주물러 드려야 하거든요. 공항에는 줄리아와 에드워드 회장 그리고 그녀에게 치료받은 수많은 환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줄리아는 박 간호사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여사님, 매년 한국으로 당신을 보러 갈게요.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어머니입니다. 박 간호사는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생명의 꽃이 만개 있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을 마비시켰던 그 뜨거운 배웅 뒤에 가려진 채 박 간호사는 조용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인 에드워드 회장이 제공하겠다는 전용기도 1등석 티켓도 모두 거절한 채 그녀는 평소처럼 이코노미석에 몸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4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 들고 갔던 이제는 군데군데 해진 낡은 천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박 간호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의 첨단 공조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공기가 아닌 사람, 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고향의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아들을 보자마자 그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야, 집에 된장찌개 끓여놨니? 미국 빵은 도통 속이 부대껴서 못 먹겠더라. 그녀가 미국 의료계를 뒤집어 놓은 신의 손이라는 사실을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전설을 뒤로하고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자신의 동네인 작은 시골 마을로 스며들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돌아온 뒤 그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동네 노인들의 구분 등을 펴주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져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기부금이 보건소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연수를 받겠다며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아니 박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준 신경재건, 마사지 덕분에 우리 병원 마비 환자들의 회복률이 20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환자의 눈을 보며 마음을 읽는 그 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간호사는 먼 길을 온 푸른 눈의 의사들에게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데이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내 손이 환자의 아픈 곳에 닿을 때
내 심장이 그 아이의 심장과 같이 뛴다고 믿으세요. 기계는 신호를 읽지만 사람은 마음을 읽는 법입니다. 환자가 춥다고 하면 이불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체온으로 그 발을 감싸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박 간호사가 귀국한 지 1년 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화려하게 부활한 줄리아 에드워드의 첫 내한 공연이었습니다. 전석이 매진된 공연장 맨 앞줄에는 박 간호사와 그녀의 동네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무대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3년 전 침대 위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가냘픈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강인했고 그녀의 도약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줄리아는 관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인사한 뒤 무대 아래로 내려와 박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적인 스타 줄리아는 박 간호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한국의 대지 위에서 당신이 고쳐준 이 다리로 춤추겠다는 약속. 오늘 드디어 지켰어요. 박 간호사는 줄리아의 땀방울 맺힌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장하다, 우리 강아지. 이제 내 다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세상의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따리가 되어줄 테니까. 박 간호사가 미국에 뿌린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회장이 설립한 K-너싱 재단은 미국 전역의 의대와 간호대에 인본주의 간호학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 로비에는 박 간호사가 줄리아의 발을 지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스미스 교수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고 간호는 인간을 치유한다. 우리는 한국인 간호사로부터 잊고 있었던 의학의 심장을 배웠다. 이제 미국 간호사들은 환자의 병실에 들어설 때 청진기보다 먼저 따뜻한 손을 준비합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흔들릴 때 모니터 수치에 경악하기보다 먼저 환자의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춥니다. 박 간호사라는 한 개인이 보여준 헌신이 차갑고 기계적이었던 서양 의료 시스템의 정의라는 뜨거운 피를 수혈한 것입니다. 에드워드 회장은 매년 박 간호사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기부금을 내겠다는 제의를 박 간호사가 매번 거절하자 그는 대신 마을에 최신 시설을 갖춘 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고 한국의 간호학도들을 위한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했습니다. 마을 평상에 앉아 박 간호사와 함께 찐 옥수수를 먹던 에드워드 회장은 문득 물었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왜 그 엄청난 명예와 부를 다 마다하고 이곳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미국에 계셨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간호사가 되셨을 텐데요. 박 간호사는 먼 산을 바라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회장님, 부유한 간호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행복한 간호사가 되어야지. 나는 여기서 동네 사람들 아픈데 만져주고 가끔 줄리아가 춤추는 뉴스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명예라는 건 남이 씌워주는 모자지만 보람이라는 건 내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오늘도 박 간호사는 낡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보건소로 향합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여전히 낡은 맥반석 돌과 줄리아가 보내준 감사 편지, 그리고 30년 넘게 써온 간호 일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절대 환자를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손이 따뜻하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정의 파동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다시 유럽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의 온기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한국인 간호사 박정숙은 자신의 평생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박 간호사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이제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샜고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던 손마디는 더욱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인심 좋은 박 할머니였지만 전 세계 의료계에 그녀는 현대 간호의 패러다임을 바꾼 성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매년 존스 홉킨스 병원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딴 학술 대회가 열렸고, 그녀가 주창한 휴먼 터치 신경 재활은 이제 전 세계 의과대학 교과서의 당당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놀랍게도 유엔 보건기구와 세계간호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간호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한 통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박 선생님,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분쟁 지역과 빈민가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환자의 영혼을 놓치고 있는 현대의학계에 당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의 날 기조연설자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 간호사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평생 환자 곁만 지켰지 그런 높은 곳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간곡한 부탁과 무엇보다 당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낡은 보따리를 챙겨들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전 세계 190여 개국 정상들과 의료계 권위자들이 가득 찬 그곳에 화려한 정장 대신 정갈한 흰색 저고리와 감색 치마를 입은 박 간호사가 등단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대신 품 안에서 30년 넘게 써온 낡은 간호 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평생 환자의 곁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차가운 발을 주무르며 살아온 늙은 간호사일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줄리아라는 아이를 다시 걷게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청중석에 앉아있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기계와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환자가 밤새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환자가 느끼는 공포와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의 온기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조건 없이 베푸는 그 마음. 의학이 이 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단순한 수리에 불과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총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폭풍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장내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거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경쟁에 지쳐있던 현대. 의학이 다시금 인본주의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엔 연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박 간호사는 급격히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평생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헌신했던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아들과 줄리아를 병상으로 불렀습니다. 줄리아는 전 세계 투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달려와 박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전 박 간호사가 자신의 발을 감싸 쥐었던 것처럼 말이죠. 선생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박 간호사는 힘겹게 눈을 떠 줄리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줄리아, 이제 내 손이 차가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내 다리가 뜨겁게 뛰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잊지 마라. 내가 추는 모든 춤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그날 밤 박 간호사는 사랑하는 이들의 배웅 속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함께했던 낡은 보따리와 맥반석, 돌, 그리고 수천 통의 환자들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길 원했던 진정한 한국의 간호사였습니다. 박 간호사가 떠난 후 그녀의 장례식은 전 세계 의료인들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는 그녀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보건소는 박정숙 기념 의료센터로 탈바꿈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의료계에 뿌리 내린 케이너싱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도 아프리카의 오지, 진료소에서도 간호사들은 환자의 차가운 발을 가슴에 품으며 말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줄리아는 이제 무용수들을 가르치는 안무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의 다리를 직접 주무르며 박 간호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육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가 추는 춤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저를 살린 한국의 그 할머니처럼 말이죠. 현대의학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비웃었지만 인류는 그녀를 신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거액의 보상금도 화려한 명예도 마다한 채 오직 사람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겼던 그녀. 대한민국의 정이라는 보따리에 전 세계의 아픔을 담아 녹여주었던 박정숙 간호사. 그녀가 보여준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 속에 그녀의 보따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